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 김두관 오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안내해 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지도부 모두 발언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전국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모두 발언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생 현장을 많이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투자업체 협회에 가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그동안에 주로 우리가 은행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는데 실제로 금융투자업체들의 비중이 은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이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투자금융회사들은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결국 경제 활성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택시 카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택시 노조에서도 그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모빌리티 회사에서도 시험운행을 중단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당해서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책임자가 돼서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 하이테크 해결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좋은 사례를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만사가 다 그렇게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당이 솔선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5.18 진상조사위원을 어렵사리 추천을 하긴 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발할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광주 민주화 항쟁은 정말로 우리 현대사에서 말하자면 진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각별하게 자유한국당에서 기본 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또 지역의 소상공인에서 회장들이 참석하는 사업 미팅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환경이 더욱더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해줘서 앞으로 당정청이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표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영국 교역 규모는 144억 달러로 EU 전체 교역량의 12%에 달합니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큰 나라가 영국입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즉각 탈퇴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당장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당국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영국과 별도의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등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도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 기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는 노경유차 운행 제한,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다음 주 중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왔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 골머리를 앓는 현안인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당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입니다. 당장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30%에서 2024년에는 33%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원전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이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원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는데 건설 비용과 고준위 폐기물 등 사후 관리 비용을 따질 경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 히다치가 3조 원을 손해보면서 영국 원전 발전 계획에서 손떼기로 한 것도 안전 및 사후 관리 등 건설 관련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도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난 걱정도 없습니다.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야당에서 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회의부터 함께 하시게 된 참좋은 지방정부의 김두관 상임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3 지방선거에서 강력지방정부 그리고 또 기초지방정부 또 강력의회 기초회의를 워낙 우리 당이 많이 전폭적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무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방일갈 이양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 많은 지방정부의 건의들이 올라옵니다. 저희 위원회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고 또 지도부에 전달을 해서 전체 지도부가 공유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수처를 설치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이자 또 국회에 대한 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수처 관련 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면서 그 기관은 물론이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의 명예와 품질가 심대하게 훼손됐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중립을 보장했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역진해서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력기관, 그 해당 기관의 선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문재인 정부건 청와대에서 선출된 권력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제도의 시작이 공수처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호소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필요보다 본인의 필요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의 해석이 있고 또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탄핵 이전의 정치와 탄핵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다르고 또 달라야 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 그러지 않을지 한 번쯤 지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헛된 거짓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중과 또 석탄 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축소로 석탄 화력 발전을 더 돌렸다는 주장 자체로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짓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쓰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 강사 해고 예고가 잇따르자 어제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각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의 시간 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8,600억 규모의
대학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과 지표에 시간 강사 고용 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시간 강사 해고를 방지하면서 대학에 재정 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고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강사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만든 법인 만큼 대학 또한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또한 8월 시행될 강사법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현장과 함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시간 강사들이 걸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본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이란 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5년간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행정부서로 이동한 지 12일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인들 말에 따르면 부서 이동 후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신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태움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병원 내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그릇된 교육 방식에 의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두 간호사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구조적인 타살입니다.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것은 그저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참고 살았는데 너도 참고 살아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문제와 어려운 환경은 노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과 병원 내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빌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간호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대책, 즉 인력 증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시의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 지원 정책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보호자 보호, 노동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상생협력 등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반기 안에 서울 사회서비스원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또 노동자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그런 통합 재가센터 신설 및 또 위탁 운영기관들에 대한 직접 운영 등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실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또한 좋은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이크 옮겨 주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검찰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7개월 가까이 공식적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김민수 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잇따랐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등 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점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은 저는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검찰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어제 임종원 전 보건행정처장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정치인의 청탁을 들어주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공소장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런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 해결은 헌정사상 유례 없었던 사건이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부족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들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남인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위원장님들 발언을 하셔야 되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한파도 컸고 미세먼지가 더 심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그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14년 만에 제가 알기로 한 6천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그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제 모여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예산은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꼭 챙겨왔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 운영비에 반영되지 않아서 운영비가 2.8%밖에 오르지 않은 바람에 최저임금을 맞춰서 교사들 월급을 주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들을 줄여야 되는 이런 정말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치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께 챙겨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한진 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수천원지 코드를 도입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아마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금운영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한진그룹 대주주들이 기업의 가치를 손실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히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후암치사 행동이다, 이것은 진상조사가 아닌 방해다, 또 추천인사를 거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유당의 추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게 어제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입니다. 지만원에 이어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삼공수여당 소속 계엄군 지휘관까지 검토한 자유한국당에 그동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의 역사인식밖에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역사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당시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12조 위원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했어야 한다는 그런 또 자책감마저 듭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그리고 또
특별히 무력화 시도 행위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을 맞습니다. 이제 또다시 5.18 진실규명을 왜곡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성적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어서 전국위원회 세 분의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고백에 이어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까지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큰 용기를 내어준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선수들의 고백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미성년인 어린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폭력을 저지른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운동의 꿈을 접어버리기도 한 반면 가해자들은 몇 년 혹은 몇 개월 만에 복귀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낸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체육계의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과거와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체육계 특유의 파벌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을 부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체육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를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과 국가, 지자체 및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성폭력 사건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보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어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27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양을 과다 투여로 유명을 달리한 30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부인들은 모두 청년이었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값진 일을 해왔거나 하려고 했던 광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년은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시작이기에 각 직장과 시장에서 최하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가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급이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인 직장 내 착취 구조 문제와 그 착취 구조를 야기한 부조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어제인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전에 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담은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협조와 노동부의 성실한 법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청년위원회에서도 청년소통 플랫폼인 청년 1번가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 청년의 한숨을 메워나가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숙명적으로 의리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의 편지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예, 공개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이텍 노사 협상 타결을 중지하신 박홍근 물질위원장을 참석했습니다. 박홍근 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75m 굴뚝이 하이텍 노동자의 농성이 426일 만에 통됐고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먼저 합의 성명 순간까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한 모든 측과 책임 있는 자세로 타결을 임해준 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파인텍 문제 해결을 위해 숨과 크게 공분서주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순에 파인텍 토크 콘서트를 국회에서 주최를 했고 12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고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차 협상부터 최종 6차 협상까지 을지로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장에 직접 배석해서 노사 협상이 막힐 때마다 개별적인 설득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새해가 밝은지도 모르고 협상장에서 사측을 설득하고 있었고 또 특히 지난 6차 13시간 협상 때 타결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노조가 막판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포기하는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파행 결렬 위기가 있었지만 종교인들과 함께 진심 어린 자세로 양측에 호소를 했고 제가 중재안을 계속 제시하면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겨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극한적인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서 대화로 교섭을 타결짓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 일은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더욱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제 오랜 진토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을 노사가 신의 성실의 자세로 제대로 이행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재를 마지막까지 주도해본 당사자로서 그 이행의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파인텍이 상생의 세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할 겁니다. 추가로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정주에서는 파인텍보다 73일이나 더 긴 499일째 택시 산업문제를 폐지하며 고공노동 중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인텍 타결 직후 바로 그 고공농성장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택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지난 12월 제가 산업문제 폐지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 올해 우선 처리 입법 과제로 이 산업문제 폐지 법안을 건의하겠으며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속히 고공농성을 마치고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보좌진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